금리 인하했죠. 0.25%포인트 인하해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가 됐습니다. 대출금리도 지금 보면 강남만 뜨겁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3% 중반 이하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강동구가 지금 뭔가 바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동구가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있고요. 이 바람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 그칠지는 저는 정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내 집 마련의 전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하고 좀 바뀐 게 있나요?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나요? 이게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출연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완전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어디가? 서울이. 네. 서울 어디가? 강남이. 지금 강남은 뭐 저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난리도 아닌 상황이고요. 토지거래가구역이 그 사이에 또 그렇죠.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기준금리도 내렸고요. 토지거래가구역도 풀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한 달 전은 잊어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오늘 방송으로 또 다시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강남은 봄 이제 봄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이제 계절에 비유하자면 지방은 여전히 한겨울 시베리아 근데 이 겨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요. 봄바람이 불고 이제 꽃이 강남 일대는 이미 꽃이 폈고 이제 막 더워 이제 막 반팔 입어야 되는 상황. 진짜로 이제 반팔 입어야 돼요. 우리 한국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이 있거든요. 네.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1년 동안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주 주간 변동률을 엑셀로 넣어서 그래프인데 집값 상승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상승률인데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2024년부터 보게 되면 2024년 또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오면서 올라가죠. 네. 이게 자동차 엑셀레이터라고 보면 돼요.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올라가다가 7월, 8월 뭐 난리도 났었죠. 네. 난리가 나다가 쭉 내려옵니다. 추석 지나고 대출 규제하고 그렇죠. 또 11월에 트럼프 당선이 되고 이거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이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뭐 난리도 아니었고요. 우리 그때 이제 그런 방송도 했었는데 12월에는 또 정치적으로 또 난리도 납니다. 네. 계엄에 뭐 탄핵에 불확실성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서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지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연초에 제가 상저하고 말씀을 많이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셨죠. 상반기는 저, 하반기는 고. 서울 기준에서 지방은 상저하저, 서울은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최근에 변동률을 보면 어때요? 이제 사실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서울 평균이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반평균이 좀 올라갔습니다. 반평균이 떨어지다가 지금 반평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성적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내 성적은 뭐 크게 상관이 없죠. 내 성적은 이제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공부 잘하는 그룹이에요. 내가 1등급 그룹이야. 1등급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남 3구를 예를 들면 송파구가 지금 0.3%가 넘었거든요. 네. 주간 변동률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0.1%가 넘으면 과열. 0.2%가 넘으면 매우 과열, 0.3%가 넘으면
폭등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송파구가 0.3%가 넘었고요. 뭐 서초구는 0.2%가 넘어갔습니다. 그래프 보면 반평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서울이라는 반평균이고 강남 3구를 보자면 이거는 뭐 그냥 작년 7월 같은 수준. 작년 7월이 뭐 0.28, 0.3% 정도였으니까 송파구는 지금 뭐 작년 7월보다도 더 더운 한여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강북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춥다. 그래서 봄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서울 모든 지역이 봄바람 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남은 한여름.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패딩 좀 아직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뜨거운 바람이 옆으로 가서 이제 봄바람이 돼서 따뜻한 바람이 지금 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송파구 옆에 어디죠? 강동구잖아요. 네. 강동구가 지금 뭔가 바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동구가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있고요. 이 바람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 그칠지는 저는 정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냐면 뭐 우리 사계절이야. 시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 부동산은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두 번의 자극을 주게 되는데 한 자극은 1월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릴 수도 있다. 내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거래량이 꿈틀꿈틀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다가 2월에 전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풉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는 규제잖아요. 잔금하고 내가 실입주를 2년 이상 해야 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규제인데 한마디로 전세 끼고 투자를 못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전세를 끼고 사나 실거주를 하나 내가 서울에서 꼭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내 집을 전세 주고 그게 실거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난리 날 정도는 아닌데 시장의 반응은 난리가 납니다.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개는 집주인 입장에서 규제가 풀렸네? 잘 모르겠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가 풀렸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뭐라고 이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네.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규제처럼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런 규제다라고 이제 동급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큰 규제가 풀렸어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포 우리 뭐 원베일리 뭐 네. 이런 게 뭐 50억, 60억씩 거래가 되잖아요. 자, 이걸 바라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들 풀린 지역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장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풀렸습니다. 이 중에서 다 풀어졌느냐? 다 풀어주진 않고요. 재건축 단지들은 쏙 빼버렸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선수촌, 잠실 우성 1, 2, 3차, 잠실 우성 4차, 은마아파트 밑에 있는 우리 우선미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다 빼버렸어요. 투기 우려 때문에. 그거 아닌 단지들을 풀어줬는데 그러면 우리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잠실에. 네. 엘리스, 리센츠, 티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잠실동인데 이들 아파트들은 풀렸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반포에 원베일리가 50억, 60억 거래가 되는데 반포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네. 제도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어서 50억, 60억 가는 동안에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발목이 잡혀서 그동안 못 달리고 있었잖아.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야 라고 하면서 호가를 올립니다. 이게 2024년 2월, 3월 이 무렵에 잠실 엘스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 33평 가격이 뭐 22억에서 한 24억 정도 동이나 층에 따라서 그 정도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 하느냐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일단 호가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 제가 요거 촬영하기 하루 전에 현장 가서 딱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그 사이에 또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33평 호가를 33억 부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서초구 강남구가 아니에요.
잠실이. 네. 물론 거래가 33억이 된 건 아닌데 30억이 넘은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다 보니 해제가 안 된 것들은 막 짜증이 나겠지.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형제인데 형한테는 새 옷 사주고 나는 헌옷 입으라고 하면 그거보다 속상한 게 어디 있어. 같은 잠실동이라도 안 풀린 곳들과 풀린 곳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우리가 또 압구정 있잖아요. 압구정, 목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비어 목성이라고 또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약어를 쓰는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걔들은 또 안 풀어졌어요. 걔들은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어졌는데 풀어준 게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호가 올라가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려는 분들. 좀 멈칫하겠는데요. 멈칫도 하면서 당황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반응? 왜냐면 이전 가격이 리센치 기준으로 뭐 28억 5천 거래가 되던 게 지금 호가가 최고 가격이 28억 5천이었고요. 그 1년 전에는 26억 5천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33억 호가 부르고 있고 저층도 30억 부르고 막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인데 전문직이에요. 살까 말까? 망설이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해요. 막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30억이 넘어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마디로 이제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부부가 전문직이에요. 네. 돈 잘 벌겠죠?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잠실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고 사업이 대박 나지 않고 오직 나의 노력으로 어떤 페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잠실이었는데 그러면 한 25억 정도 하면은 대출을 한 12억 정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문직들이 또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 지출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데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15억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전문직도 부담스러워서 가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디로? 신천동, 파크리오도 있고요. 밑으로 가면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와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지금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잠실이 묶일 때 반사 이익을 좀 얻었죠.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 아닌데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잠실이 풀리니까 올라가죠. 이제는 와 이거 안 되겠다.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해서 이제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크리오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뭐 잠실처럼 난리가 난 건 아닌데요. 난리까지는 아닌데 꿈틀꿈틀 거래량이 늘어나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은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원래부터 난리도 아니었고 지금 뭐 26억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 26억 거래가 됐고 강동에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고덕주공 재건축을 했잖아요. 고덕주공 재건축한 그라시움 아파트를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꿈틀꿈틀? 막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거. 네. 뭐 막 일어서서 막 난리가 난 건 아니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이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집주인들이 막 회수를 하지는 않는데 집주인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강동구까지 불길이 이제 막 따끈따끈해지는 상황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서울 그것도 강남 위주 상승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지방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까요? 무주택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서울이 이렇게 불장이지? 단순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렸다고 해서 정말 이럴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 아닐까라고 본다면 이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가 이제 트렌드가 됐는데 그게 왜 트렌드냐면 저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지금 또 다주택자 취득세 남아있죠.
양도세는 있는데 규제 지역은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를 해주는 거죠. 종부세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어때요? 같은 돈이라도 같은 30억이라도 5억짜리 6채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30억짜리 한 채를 가진 게 나을까요? 똘똘한 거 한 채가 낫죠. 한 채가 낫죠. 지금 취득세만 하더라도요. 3주택인데 취득세 더 하게 되면 12% 네. 나오잖아요. 원밸리 예를 들면 60억인데 12%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도 안 되네. 7억 2천? 네. 이 넘잖아요. 취득세만. 그러다 보니 똘똘한 한 채만 가져야 되면 지방에 한 채를 가질까요? 서울에 한 채를 가질까요? 서울에 한 채를 가져. 그렇죠. 강북에 한 채를 가질까요? 강남에 한 채를 가질까요? 강남에 한 채를 가져. 돈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에도 돈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자산가들. 네. 지방은 지금 저는 뭐 삼중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유출이 발생합니다. 인서울, 서울에 좋은 대학교 있으니까 요즘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학원이 없던 시절에 살던 사람입니다. 참 좋은 시절에 살았는데 네. 학원이 없다 보니까 뭐 별 그런 차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잖아요. 내가 같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학교가 좀 좋아야 되겠으나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부모님의 능력,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는 방해만 안 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이 이제 인서울합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직장을 서울 수도권에서 잡겠죠. 좋은 일자리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너 내려와. 아빠 있는데 근처에서 살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삽니다. 서울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지방은 수요가 감소하죠. 여기에 최근에 지방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부산만 하더라도 서면에 공실이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보니 지방의 자산가들이 이제 뭐 탈출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탈출 시작했다. 지방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거나 건물을 가지거나 땅을 가진 분들이 팔고 어디로 오느냐? 서울로 오는데 지방의 자산가들이 강북에 또 사진 않잖아요. 내가 그렇죠. 10억, 20억, 30억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잠실이나 강남에 또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고급 수요들이 서울은 유입, 지방은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인구 구조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평생 고향을 떠나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고향 사랑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근데 자녀분들은 저도 서울에 있잖아요. 저희 형도 고향에 살지 않거든요. 자, 자녀분들은 다 다른 데 살아요? 부모님이 젊을 때는 물론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좀 있으면 물려주기는 할 텐데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물려받을 게 있어요. 물려받을 게 좀 있는데 부모님이 안 주는 거야. 내 건데 이거는 네 거야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야. 이름은 해놓고 칼자루는 인감 도장하고 칼자루는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 이제 생각을 하죠. 지방 경제도 안 좋으니까 빨리 이제 아버지 안 되겠어요. 빨리 내 거 줘요. 내 팔고 서울에 사게. 이대로 내버려둬서 안 돼요라는 수요들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10년 정도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한마디로 40년대 생들, 50년대 생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증여를 통해서 부를 확보하신 분들이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 구입에 나서게 되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들 가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반대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인구도 줄고 인구 유출도 되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까지 유출이 되면서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수요자들은 뭘 해야 될까? 네.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인데 이걸 풀어줄까요? 다주택자 규제? 안 풀어줄 것 같은데요. 못 풀죠.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데 야 다주택 규제가 문제야. 우리 다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가격으로만 할게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플렉서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 강남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는 않고요. 강화될수록 반사 이익을 누가 얻느냐. 또 역설적으로 강남이었습니다. 네. 왜? 대출 규제했잖아요. 2024년 9월 10월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 규제하니까 누가 타격을 받아요? 일반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죠. 그럼요. 강남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되는데 내가 욕구가 없어서 구매 욕구가 없어서 안 사신 분들 아니면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팔고 돈이 들어오죠. 네. 내 여유 자금 보태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 강북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강남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부 맞벌이들도 못 사는 지역에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이제 초양극화로 가고 있는 부분. 그러면 집을 사더라도 이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정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황새 쫓아가다가 또 가랭이 째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자금력이 좀 많으신 분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좋은 데 가세요. 반포에. 최근에 그 원밸리에 결혼정보회사 생겼잖아요. 그래요? 네. 원결회라고 원밸리 결혼정보협회인가? 뭐 이런 게 생겼어요.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제 그 결혼정보 업체들 있잖아요. 디오 이런데 위기다. 왜? 우리 보통 상대방을 만나면 옛날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자산의 여러 가지인데 요즘은 나 원밸리 살아. 같은 주민이에요. 모든 게 다 검증이 되잖아요. 학벌, 부모님 직업, 본인 직업이 뭐가 필요해. 원밸리 산다는데 모든 신분 검증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두 쌍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비 뭐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 가입비 10만 원인데 관심 있으면 원밸리 이사 가세요. 좋은데 결혼하고 싶으면. 근데 이제 세력이 확장됩니다. 레미아 퍼스티지하고 아크로 리버파크 분들까지 연합을 해서 같이 이제 결혼 정보에 왜냐면 원밸리는 부자고 뭐 퍼스티지는 부자 아닌가? 다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아파트에 가고 안 가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고 돈 많고 결혼 잘하고 싶으면 그런데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동구까지 이제 불길이 조금씩 번지고는 있는데 강동구도 본격적으로 뭐 엄청난 상승이다라고 아직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제 강남 쫓아가지는 말고 강남은 한마디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피카소 그림을 사는데 우리가 뭐 매덕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사나. 그 원밸리도 그 한강 뷰가 나오는 52평인가요? 뭐 106억에도 거래가 됐었잖아요. 3.3제곱미터당 2억. 성수도 2억 나왔잖아요. 네. 뭐 아크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우리는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강동구 들어갈 수 있으면 강동구 들어가는 거고요. 동작구 들어갈 수 있으면 동작구 들어가고 순서가 있잖아요. 강남 3구가 움직이고 나면 다음 순서가 강남 4구 강동구 옆에 동작구 저는 강남 5구라고 부르는데 동작구 강남 옆 라인이니까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마포구 성동구 용산은 또 별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다음 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또 더 번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노동항까지 가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이제 사시는데 자기 보유 자금과 대출 상환 능력에 따라서 가셔야 되고요. 노도강은 바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노도강까지 갑니다. 수도권까지 가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만히 내버려 규제할 수도 있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만히 내버려둘 정부나 서울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규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뭐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가 토지거래가 구역은 지자체하고 국토부 두 군데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제 풀었잖아요. 네. 국토부가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카드가 나오면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는 있죠. 왜? 우리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2022년 12월, 2023년 초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강남은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누워서 이제 눈 뜨고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볼까 하는데 규제 나오면 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역차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노도강 사도 괜찮다. 한 6억 정도 하잖아요. 뭐 20평대. 6억 정도 사서 우리가 7년 평균 7년 정도 보유하고요. 한 10년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본다면 순서가 이제 노도강이 올해 뭐 바로 반등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꼭 올해 올라야 돼요. 오르면 좋고 찾는 분 입장에서는 내년에 올라 2026년에 올라도 좋고 네. 2028년에 올라도 좋고 오르면 좋잖아요. 왜? 내가 필요해서 샀고 거주를 잘할 수도 있고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탁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마음 편하게 자금력이 되고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황새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 근데 아직 지방은 저는 아직은 홀딩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도 지방 대책이 뭐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또 여기에 따른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했죠. 네. 0.25%포인트 인하해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가 됐습니다. 2.75. 2.75면 이제 상당히 낮은 숫자이긴 하죠. 2020년 이후로 이제 가장 낮긴 한데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 했을까? 그만큼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했을 거예요. 야,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이거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갈 것 같은데 아우 가계부채 이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예상치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와, 1.5%? 어마어마하죠. 저성장 국면에 정말 접어드네요.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항상 고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성장을 보면 너무 옛날 빼고 뭐 1958년도에 뭐 0.8%인가 0.8%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58년도 내 태어나기도 전에 뭐 6.25 전쟁 끝나고 뭐가 안 좋았겠지 빼고 그다음에 언제가 안 좋았냐면 1980년이 좀 안 좋았습니다. 1980년에는 또 뭐 서울의 봄 또 뭐 광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았고요. 90 IMF 외환위기 때 네. 그때도 좀 안 좋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안 좋았죠. 뭐 그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 때 안 좋았고요. 최근에는 2022년에 좀 안 좋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2025년 전망치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잦아지고 있다. 자주 이런 저성장률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10년, 20년 만에 큰 사건이 생길 때 한번 경제가 축 내려앉았다면 지금은 이게 잽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되니까 이제 답이 없다. 내수 경제 뭐 지금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심각하고 이제 수출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또 우리가 우려했듯이 트럼프 영향으로 관세 뭐 철강에 25% 때리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야 수출까지 안 되면 우리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1월 금통위 때 동결을 했기 때문에 2월 금통위 때는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기서 안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이 중요하잖아요. 미국하고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인하해서 이제 1.7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우리는 항상 경제의 형님, 미국을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게 더 벌어지게 되면 2%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환율 문제 생기고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수출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 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항상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시원하게 내려주면 한국은행도 차라리 속은 편해요. 같이 내리면 되니까. 근데 미국이 당초 예상은 뭐 올해 한 3번 내릴 것처럼 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한 번 정도 내리겠다. 그것도 뭐 잘해야 내리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못 내리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 우리가 원인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얘기를 좀 더 한 번 더 살짝 해드리면 트럼프 주요 정책이 이제 감세, 관세, 이민자 정책인데 모두 다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감세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달콤했나 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깎아주게 되니까 어때요? 뭐 선순환 구조가 생기죠. 기업들은 R&D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주가도 좀 부양하게 되고 뭐 미국은 이제 주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주가 그렇죠. 부양되고 하면은 이제 체감 경제도 좋아지고 해서 또 감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요거 달콤하거든. 맛있거든. 또 감세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딱 걸리죠. 야, 미국의 재정 지출 적자가 얼마인데 여기서 감세를 해주게 되면 어떡할래? 트럼프가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세를 해주고 싶은데 세금을 깎아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네? 그럼 돈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증세,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감세하려고 증세하는 게 이건 뭔 소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증세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리죠. 누구한테 이제 뺐어야 돼요, 세금을. 관세로 때리죠. 네. 그리고 또 방위비 같은 거. 야, 주한 우리나라도 아마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돈 올려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감세를 해서 경제가 좋아져서 자기가 지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관세 제일 만만한 바로 옆에 붙은 애들부터 때리잖아요. 멕시코, 네. 캐나다 빵빵 때리죠. 그럼 걔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거 뭐야? 중국 다음으로 무역 흑자가 많은 곳부터 딱 때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관세가 목적이냐 수단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보게 되면 관세 25% 부과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 용어로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긴장을 키우는 거. 디엘리베이터는 긴장 완화인데 한마디로 내리기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긴장을 올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협상에서 관세 5% 1% 부과할게요. 5% 부과할게요. 그러든지 뭐 그 정도 우리 올려줄 능력 돼.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5% 최고 60% 중국 딱 하면 느낌이 어때요? 큰일 났네.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협상 좀 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엘리베이터 디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0%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물가가 문제가 되니까 요 정도 겁을 딱 준 다음에 협상장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를 25%까지는 안 때리겠죠. 야, 너 뭐 해줄래? 일본이 바로 달려갔잖아요. 총리가 달려가서 막 이러니까 뭐가 좀 오잖아요. 그래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아마 점진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리더라도 처음부터 왕창 올리게 되면 협상 카드가 없어지니까 올리고 만약 협상장에 안 들어오게 되면 부과하고 다음에 더 부과한다. 한 번 더 올리고 하면 협상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목적이 아니라 관세가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기준금리가 뭐 생각처럼 그렇게 뭐 물가가 생각처럼 그렇게 뭐 위험 수위까지 가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미국 FRB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그럼 물가를 올리는 게 자,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괜찮아요. 한마디로 이게 돈 있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미국이 코로나 때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돈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물가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2022년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미국이 자리에 한 번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2월 금통위 때 내리고 당분간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4월에 금통이 있을 것 같은데 4월에는 저는 내리지 못한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미국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미국이 못 내리겠죠. 그러면 한국은행도 경제 위기가 와서 폭망하지 않는 한 동결이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겠으나 서울 강남 쪽에는 토지거래 가격이 풀리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기준금리 인하까지 덮쳐서 아마 심리적으로는 더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대출금리도 중요하잖아요. 네.
대출 금리도 지금 보면 강남만 뜨겁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야 은행 니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대 마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네. 대출 금리 좀 내려라고 해서 기준금리 내리니까 지금 은행들이 좀 내리긴 합니다. 그래서 내리긴 하는데 3% 중반 이하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3% 중반대. 서울 집값이 더 확산이 된다면 이것마저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 작년 2024년에 0.5%포인트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서 언제든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내려가겠으나 서울 집값에 따라서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의 토지 거래 허가 이제 구역 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금력이 있는 분들 중에 거기 그쪽 지역을 들어가고 싶은 또 실수요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있죠.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이 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정말 고민되는 부분인데 네. 단기간에 쉽게 조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분위기가 기본 6개월씩은 가거든요. 네. 6개월씩은 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한번 호가 올리면 이제 안 사면 돼요. 안 사면 돼. 매수자들 안 사면 되는데 어떻게 안 사? 내가 안 사면 우리 카프카님이 살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그럼 만약 먼저 사잖아요. 그럼 또 올라 호가가. 그럼 저는 돈을 더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이건 이제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무인도에 갔는데 야자수도 있고 바나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합의를 해서 바나나 한 개, 야자수 하나만 먹고 버티면 한 달은 우리 둘이 살 수가 있는데 구조가 오겠죠. 자고 있는데 기는마니가 삭삭 소리가 나. 보니까 바나나도 기는마니가 한 3개 먹고 야자수도 한 2개 먹어버리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 가지 기분이 들겠죠. 하나는 나도 기는마니 잘 때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재고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한 달을 못 버티냐 한이 있더라도 저 인간이 많이 먹는 꼴은 못 보겠다라고 많이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는마니 저거 절벽에서 밀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나 혼자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게임 이론이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추격 매수를 많이 올랐어요. 이론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단기 급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서 조정되는 걸 들어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 올라가는 호가는 반드시 정상화가 됩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되면 이게 시세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아파트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파트 가격 형성이 별로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게 감정평가 방법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원가법이 있고 수익 환원법이 있고 비교거래 사례법이 있는데 원가법은 뭐냐면 우리 빌딩 같은 경우에 땅값이 얼마, 건축물 가격이 얼마에서 땅값과 건축물 가격을 더하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과학적이죠. 네. 나름대로 그렇잖아요. 계산하는 법이 있으니까 수익 환원법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높게 나오면 수익률이 이제 임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매매 투자금 대비 그 임대료 월세가 많이 나오면 그게 좋은 상가예요, 안 좋은 상가예요? 상식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좋은 상가죠. 그렇죠. 투자 대비 많이 나오면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고요.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상가잖아요. 그렇죠. 좋은 상가를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저렴하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수익 환원법입니다. 근데 아파트는요, 비교거래 사례법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예요. 근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부인이 와이프가 여보 우리 집값이 원래 20억이었는데 우리 집값이 22억 거래가 됐대. 그럼 우리 집은 얼마예요? 22억이 되는 그 순간 22억이 되죠. 여보 토지 거래가 구역에 풀려서 난리가 났대. 25억 됐대. 그 순간 25억이 됩니다. 여보 30억이 됐대. 30억. 아닌가? 30억 아니야. 31억, 2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여보 집값이 떨어져서 다시 28억이 됐대. 그럼 우리 집값은 그래도 30억. 옆집이 금매로 팔았겠지. 뭐 우리 집은 뭐 아직 문제 없어. 그게 이제 과학적이에요, 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원베일리나 반포, 강남 가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땅값에 건물 아무리 해도 이게 60억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가격이 되냐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아파트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강남의 희소성 또 강남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교육, 역세권에 뭐 편의시설, 문화시설에 아파트에 한강에 거기에 이미지. 요즘은 계급
제가 아까 결혼정보회사 네. 뭐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계급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쉽게 조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충격이 있을 수는 있죠. 예상치 못하는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뭐 경제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뭐 그냥 올리는 것도 0.25 베이비 스텝도 아니고 뭐 0.5 뭐 빅 스텝으로 올려버리든지 울트라로 올려버리든지 이러면 우리 또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왜 차익 실현가 필요하니까 갈아타야 되고 하니까 매물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급매물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급매물은 나의 전 재산인데 어지간하면 내놓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파냐면 불확실성이 커져서 앞날이 안 보이는 공포가 지배가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2022년 12월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려서 5%가 넘었는데 뭐 5.5% 이렇게 갔는데 야, 이 분위기면은 8%까지 가겠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8%가 갈지 10%가 갈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떨어지는 속도를 보니 그럼 이제 금매로 던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금매로 던질까요? 안 던지는 이유 기준금리 2월에 한번 내렸죠. 네.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안 내리겠으나 그래도 뭐 추세 자체는 일단 피벗해서 내리기 시작했고 대출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입주 물량 줄잖아요. 2026년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뭐 숫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부동산 R124 같은 경우는 뭐 31,000호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들도 있고 국토부는 무슨 소리야 38,000호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입주 물량이 2026년 7년 8년 적어도 3년 정도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율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을 밀어 올릴 수도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집주인이 금매로 판다고? 왜? 금매로 팔아야 될 이유를 좀 설명해 줘봐 라고 할 거예요. 그 논리가 뭐가 있냐고.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과거에는요. 레미안 포스티지가 2008년도에 분양을 했잖아요. 일반 분양을 해서 3.3제곱미터당 평당 3천만 원 분양을 때렸는데 10억이 넘죠. 그때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형, 말이 돼? 강남이 무슨 평당 3천만 원이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이게 말이 되냐고. 강남이 올라도 너무 올라요. 반드시 떨어져. 젠장. 그때 샀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한 번씩 뭐 2012년에도 떨어졌었고요. 2022년 말에도 한번 떨어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못 사는 이유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든지 아무 용기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성장길 유튜브 보면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떨어질 때 공포가 지배될 때 산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러면 고가 아파트들, 뭐 강남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한 10년 보유하잖아요. 잠실에 오버슈팅 됐죠. 30억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인데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고요. 30억 그대로 있을까요? 지금은 오버슈팅이지만 10년이 지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내 월급이 올라가는데 내가 전문직이에요. 1년에 한 3억을 벌고 있는데 10년 후도 3억 벌면 실제로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면 4억, 5억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실제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억 아파트가 10년 후에 40억 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간다면 저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하셔라. 단기간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다. 그게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일단 기다려 보셔라. 기다리고 떨어질 때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사람 심리는요. 기다리잖아요. 떨어졌잖아요. 30억이 28억 되잖아요. 안 사.
더 떨어질 것 같죠. 26억 갈 것 같아요. 네. 26억 가잖아요. 안 사. 25억 갈 것 같거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또 28억 되잖아요. 26억 갈 때 살 걸. 또 이렇게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걸 제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단 절대 무리한 대출.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 부부가 억 단위로 받고 부모님한테 받고 자기 자본은 부족한데 뭐 대출도 풀로 받고 해서 모든 걸 다 대출로 해결하려고 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버티기가 힘들다. 아무리 위기가 와더라도요. 3년은 버텨야 되거든요. 이걸 제가 리스크 관리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못 버티고 이제 금매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매 던지는 게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남만 보지 말고 능력 되시는 분들은 강남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가서 만족을 해야지 남 자꾸 너무 그렇게 올라가는 높은 거 뭐 유재석이 논현동에 아파트 샀다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사실 좀 열은 좀 받죠. 특히 열 받는 거는 유재석이 산 거는 열 안 받는데 내 친구, 내 지인, 내 동료가 또 사는 거는 살짝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다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자. 진짜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 중에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침체고 또 미분양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금 시기가 오히려 지방 미분양을 투자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혹시 있을까요? 지방도 괜찮아질 수는 있죠. 괜찮아질 수는 있는데 뭐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2007년도, 2006년도 그 무렵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막 올라가요. 난리가 납니다. 지방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강남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부산에 해운대에 네. 투자해도 되겠냐고.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맞춰봐요. 해운대면 괜찮지 않나요? 그랬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서울은 올라가고 이제 지방이 떨어지다 보니 왜? 왜요? 서울에 투자해야죠. 왜 지방에 투자해요? 지방은 주택 보급률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서울에 원정 투자 들어오는데 왜 지방에 투자하라고 하냐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웬걸? 한 2년 지나니까 서울 집값은 떨어지고 부산 집값은 올라가더라고요. 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어요. 제발 좀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걱정하면서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분석하니까 일단은 서울이 꺾였잖아요. 근데 서울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서울 수도권에 공급 물량들이 좀 많았습니다. 2기 신도시도 막 진행을 하고 공급 물량도 많고 오버슈팅이 됐었고 지방은 공급이 좀 줄어들었어요. 공급이 줄어들고 집값도 서울 오를 때 안 올랐잖아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저평가가 됐다는 얘기죠. 갭이 벌어진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건설회사들이 공급이 안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겹친 거죠. 신규 아파트가 부족하면서 갭이 벌어지다 보니 지방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서울에서 원정 투자도 지방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고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고 2기 신도시 입주 물량까지 겹치면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죠. 그래서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 물론 갭을 줄이긴 할 겁니다. 서울만 올라가고 지방만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과거와 약간 다른 점이라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과거와 다르게. 과거는 물량이 많았는데 지금은 물량이 부족하다. 또 반대로 과거는 지방의 물량이 그 당시 침체기 때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많아도 너무 많다. 2021년, 2020년에 이제 오버슈팅이 될 때 건설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너무 많이 공급을 한 부작용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론 10년 이상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괜찮다는 이유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죠. 건축비 많이 올랐죠. 네. 공사비 많이 올랐죠. 아무리 안 좋은 것들도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 전용 84, 33평, 34평 아파트 5억 정도 나옵니다. 지방도 서울은 뭐 당연한 거고 더 훨씬 더 비싸고 강화도 파주 저 위에 이런 데도 최소 5억입니다. 네. 근데 지방에 뭐 중소도시들 있잖아요. 의외로 3억대 분양가 신축 아파트들 꽤 있어요. 인구 한 50만 되는 도시들도.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짓게 되면 3억에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습니다. 지금 지으면 5억인데 워낙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3억에도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집들은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라면 3억에 사죠. 시간이 지나죠. 10년 안에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안 되겠습니까? 돼야죠. 당연히. 되고 나면 그때는 3억이 지금은 다 5억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억이 저평가가 될 때가 온다. 그래서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지방 미분양을 사도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아직은 정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 그리고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너무 많고 준공업 미분양도 너무 많다. 우리 미분양 수치 한번 볼게요.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인데 2022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제가 그래프를 제가 또 그렸어요. 또 열심히 노가다를 해가지고 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일단 미분양부터 볼게요. 2024년 12월 미분양이 7만 호 정도 남았는데요. 흐름을 보면 2022년 금리 올라갈 때 미분양 쫙 늘어났잖아요. 네. 거의 7만 5천 호까지 8만 호 가까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늘어났다가 막 이런 분위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미분양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2022년 6월에는 2만 중반 2만 5천 원 정도 됐으니까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라갔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때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16만 호 18만 호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뭐 7만 호가 뭐가 많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1억 2억 하는 아파트가 지방에 1억 2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아파트 16만 호하고 지금 뭐 3억 5억짜리가 7만 호하고 뭐가 더 PF가 더 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 주택 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고요. 네. 추이 흐름을 보게 되면 추이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지방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준공업 미분양,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아까 미분양 올랐다, 뭐 약간 조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계속 증가하는데 증가 속도가 그래프가 가파르네요. 점점 가파르죠. 네. 준공업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다 짓고 나서도 안 팔리는 집입니다. 자, 우리가 미분양이 나잖아요. 건설회사들이 일부러 미분양을 또 원할 때도 있어요. 왜 원하는 줄 아세요? 왜 원할까요? 자, 분양가가 12억, 전용 84 12억에 분양하면 완판이 돼요. 네. 14억에 분양하면 완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면은 14억이 일단 분양했다가 나머지 분양이 안 된 부분만 12억에 분양하겠죠. 12억에 할 필요도 없죠. 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14억에 분양을 합니다. 한 60, 70% 정도 완료가 돼요.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미 다 목표 달성했고요. 30%는 골드바 하나 준다든지. 아니 2억을 더 비싸게 불렀는데 골드바 그거 뭐 그 10돈짜리 하나 주면 그거 뭐 요즘 금값 올라도 뭐 500, 600이면 되잖아요. 뭐 20돈 주지 뭐. 그래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팔렸잖아요. 서울원 아이파크 광운대역에 분양가가 14억 정도 나왔거든요. 전용 84가. 그때 막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어요. 딱 뚜껑 여니까 어때요? 처음엔 미분양이 좀 났었거든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미분양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다 나왔습니다. 완판이죠. 완판입니다. 그러면 전략 성공. 이게 일부러 미분양을 원할 수도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런 전략이 잘 안 통하죠. 네. 시장 자체가 입주 물량도 많고 많은데 결국에는 골드바 줘도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골드바 줘도 안 팔리고 발코니 확장 옵션 줘도 안 팔리는 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 80%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도 나왔잖아요. 이 대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부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효과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미미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책 내용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나야 뭐가 공감을 하고 뭔가 전략을 짜고 지방 미분양 한번 사볼까 뭐 계산기라도 이렇게 두들겨 보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잖아요. 저만 기억해요. 이게 부동산 전문가만 기억하는 정책이 이게 옳은 정책이냐는 거죠. 그럼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 미분양 대책만 쏙 빼서 한번 본다면 LH가 준공업 미분양 3,000호를 사주겠답니다. 지금 2만 천 네. 넘었는데 3,000호를 사주면 한 17,000, 18,000호 정도 되겠죠. 18,000호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
LH가 바로 뚝딱 사주는 않잖아요. 사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또 어디 얼마에 사야 될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3개월, 6개월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중공업 미분양 늘어나요. 3,000호 사줘도 아마 21,000호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효과 없죠. 그렇죠. 그냥 살짝 3,000호 줄여줬다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추세의 흐름을 바꾸기는 역부족이고 LH가 돈이 많나요? 많진 않죠. LH 부채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153조 원입니다. 1조도 없는데 153조 원에 부채 비율이 200%. 같은 정부 기관인데 기획재정부에서 LH를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야, 니들 문제다. 좀 관리 좀 해, 임마. 라고 했는데 그 LH 보고 지금 3,000원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LH는 사야 되죠. 그렇죠. 무슨 돈으로 살까요? LH가 얘기하는 건 신축 매입 임대. 우리 수도권에 LH가 다 지어진 뭐 다세대나 이런 거를 사서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네. 신축 매입 임대 예산 3,000억을 먼저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삼모사 아랫돌 빼서 윗돌을 꽂죠. 지방 미분양 3,000억 사면 신축 매입 임대가 줄죠. 뭔가가 그럼 수도권에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데 신축 매입 임대가 뭐 좋은 집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더 가시화시킬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사는 동안에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문제가 그럼 두 번째 대책은 뭐냐? 시알리츠를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답니다. 시알리츠가 기업 구조조정 리츠입니다. 한마디로 카프카님하고 제가 이제 돈을 좀 내면 돈이 모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지방 미분양을 사서 중공 미분양을 사서 수익도 내고 임대 수익 얻고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우리도 좀 나눠주고 투자자들이니까 막 하겠다는 건데 지방에서 투자 가치가 있으면 이미 샀겠죠. 그랬겠죠. 지방 자산가들이 왜 서울로 오냐고요.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낮아서 안 사는 물건을 펀드를 만들어서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서 산다. 펀드가 만들면 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그게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겠죠. 작년에 시알리츠를 발표했는데 한 곳도 등록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라도 하고 싶냐고. 제가 시알리츠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뭔가 차라리 강남 리츠 하자 그러면 뭐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알리츠도 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매입 등록 임대를 아파트는 막았잖아요. 이거 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데 지금 미분양도 투자 가치가 없어서 안 사는데 뭐 매입 임대를 등록을 허용해 준다고 그걸 뭐 세금 깎아준다고 사고 싶나요? 그것도 아니죠. 차 떼고 포 떼고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미분양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토교통부의 원맨쇼다. 국토교통부 노력했어요. 고생했어요. 제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고생 많이 했어. 효과는 없어서 그렇지. 언발에 오줌 누기. 그것도 한쪽 발에만. 발은 두 개가 있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수요자 발에 오줌을 넣어서 뭔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원래는 오줌으로 안 되고요. 큰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언발을 두 발을 푹 당겨둬야 시간이 좀 푹 당겨둬야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발에 오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따뜻하다가 더 추워. 이게 공급자 시장도 지금 더 추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 돼요? 금융위원회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총력 대책이 나왔어야죠. 지방 미분양을 사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세금 1주택으로 간주해 준다 정도가 아니고 5년간 양도세 면제해 줄게. 지방 미분양을 사면 DSR도 안 봐줄게. 그리고 금리도 정책자금 대출 해줄게. 무주택자들이 산다면. 취득세? 부담스러워? 취득세도 깎아줄게. 50%? 다 깎아줘? 해줄게. 그래도 이득인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취득세 좀 깎아줘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거 해서 하면 재산세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토탈 패키지가 나온다. 5년간 양도세 면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저리 대출에 DSR 적용 안 해준다. 주택수도 다 빼준다. 고민해보지 않겠습니까?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억짜리 지방 미분양 한번 사봐? 한번 알아보겠죠. 저라도 알아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고민의 가치도 없죠. CR 리츠 잘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방 미분양 리츠를 왜 사니? 라는 반응. 매입 임대? LH가 한
10만 호 정도 사주면 또 몰라. 3천 호 누구 코에 붙일래? 결국 이번 대책은 끝. 효과 상실.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대책들은 저는 토탈 패키지로 나왔어야 된다. 모두 다 머리를 맞댔어야 되는데 협조를 못 얻었죠. 왜 못 얻었냐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본다면 야 DSR을 지방을 완화해 준다고? 그러면 미분양이 해결이 돼? 해결된다라고 장담은 못하죠. 그렇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되고 DSR 기조 작년 2024년에 2달 연기했다가 서울이 난리가 났는데 지방이라고 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면 이거는 대출 규제 기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돼라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그러면 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야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서 난리도 아닌데 양도세 깎아주면 지방 미분양 사니? 네 책임질 수 있어? 글쎄요. 책임은 못 지겠고요.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노력을 해? 왜 세수를 깎아주냐고. 그러면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야 미분양 숫자 다시 한번 얘기해봐. 중공업 미분양 28,000호고요. 그냥 일반 미분양 7만 호입니다. 과거에 16만 호, 18만 호 나왔는데 그때 그 정도 되면 내가 해주지. 7만 호 가지고 왜 이래 호들갑이야?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냥 혼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끄집어냈는데 국토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대책은 해결이 안 되고 네. 미분양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이게 사두면 두고두고 효자 노릇을 하는 부동산,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부동산, 이게 특징이 있다면 각각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게 좀 두려운데요.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곳은 일단 지나친 고분양가.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나 혼자만 엄청난 고분양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고분양가 주의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인프라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괜찮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논밭에다가 물론 네. 그게 도시 계획이 잡혀 있어서 도로나 학교나 이게 계획이 잡혀 있는 곳들은 괜찮은데 그냥 나홀로 아파트 동떨어진 곳에 분양가도 저렴하지도 않아. 그런 아파트들은 저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도 이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왜 미분양이 생겼지? 이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시장이 안 좋아서 미분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방 미분양이 많아.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이런 것 때문에 미분양이 생기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지방의 뭐 택지지구 또 공공택지지구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됐어. 학교도 옆에 있고 인프라도 좋고. 그런 아파트들은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저는 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아파트들은. 서울에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미분양 아파트도 엄청 많았는데 좋은 것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삼성동 아이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다 미분양 났단 말이에요. 위례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택지지구라든지 인프라가 좋은 곳에 미분양을 하셔도 좋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거나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저는 좀 피하셔라. 지방이 안 그래도 물량 많은데 굳이 입지 안 좋은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눈여겨보는 곳이 세종시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많이 안 그래서 좋죠. 다들 뭐 피해라고 하는데 네. 이럴 때가 언제까지 피할 거냐고. 근데 세종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체의 분양 물량이나 미분양이 많은 곳이 아니에요. 주변에 대전이나 충남의 물량이 2026년 7년까지 좀 많은데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를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돼 해결될 거잖아요. 대전에 그게 해결이 안 될까요?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세종시는 지금 또 뭐 스마트 시티 같은 것들은 경쟁률이 높게 나오기로 했는데 스마트 시티가 12대 1인가요? 뭐 경쟁률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종시 자체는 좋다. 세종시보다 더 좋은 신도시는 나올 수도 없는데 뭐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저는 반드시 또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 이전, 수도 이전 이슈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면 또 호재가 되면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매물이 있다면 서울에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 돈이. 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 돈이 좀 부족한데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세종시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신도시 택지지구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학군지 주변에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수도권 공급량도 계속 줄어들 거면 전세는 앞으로도 상승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전세 대출 관련해 가지고는 또 규제가 강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세 대출 규제는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제 허리끈을 좀 졸라맬 생각인데 전세 대출을 이제 좀 허리끈을 졸라매고 한도를 줄이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의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될 수는 있어요. 제한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인데 서울 수도권에는 전국적으로도 입주 물량 줄어듭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좀 규제한다고 해서 전세 가격 상승을 막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과거처럼 뭐 폭등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과거 2011년도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53% 정도 됐는데 2016년에는 71.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맞물린 거죠. 매매는 좀 주춤한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대출이 마구잡이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출 규제도 좀 옛날보다는 좀 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겠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이 제가 봄날이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올해가 올 상반기가 서울이 입주 물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세인데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만 하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 뭐 8억 9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전세 가격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21억 실거래가 찍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50% 정도 본다면 10억 11억까지 전세 가격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요. 전세 가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십시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인데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집주인한테 대출해주고 아파트는 좀 안전하잖아요. 네. 전세 가율 50%이기 때문에 역전세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생길 확률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 전세 대출 때문에 뭐 쭉 급등하지는 않겠으나 꾸준히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다.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월세보다도 전세가 그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요. 반전세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대출 규제, 전세 대출 규제가 좀 이제 강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5억인데 6억을 올리려고 하니 대출 규제 때문에 안 나와. 그러면 집주인은 안 올릴까요? 반전세로 올리죠. 반전세죠. 그럼 야 그러면 20만 원 네 1억 안 올릴 테니까 20만 원 줘 해서 반전세가 더 확대되지 전세 가격 하락 요인은 아니다는 말씀. 그러면 전세 가격이 반전세든 전세든 이게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 자극할 수밖에 없고 서울 수도권이 좀 더 심각할 것 같고요. 지방도 미분양 대책이 빨리 나와서 속전속결로 정광석과처럼 좀 해결을 해준다면 지방도 제가 볼 때 한 2, 3년 정도 남은 것 같고 이 어려운 시기에 버틴다면 또 기회는 올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좋아지지는 않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또 차이를 메우는 노력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또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실수요자분들은 전세하고 또 매매 중에 매매를 그럼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건가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데 자 우리가 두 부류가 있죠. 자금력이 되는데 한마디로 구매 능력은 되는데 구매 욕구가 없는 분들이 있고 내가 집을 왜 사? 나 능력 되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면 구매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뭐 그래도 돈이 기본은 있어야 사지. 나 이제 회사 취직해서 부모님한테 받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종잣돈은 모아야 되지 않겠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사는 거와 못 사는 거는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 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 가셔야죠. 아니 당장 종잣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 무리한 연끌은요 어떤 경우라도 반대합니다. 이거는 투자 원칙에 맞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1년에 뭐 1억 2억 정도 여유자금 가지고 혼인신고 안 하고 남편은 담보대출 받고 또 다른 배우자는 전세대출 받고 신용대출 또 받아 또 부모님한테 받아 1억 2억 가지고 12억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금매로 던집니다. 왜? 자 12억에 샀죠. 내 자금이 1억에서 2억이 들어갔어요. 네. 2억 들어갔다고 치죠. 집값이 3억 떨어졌다. 원금 다 날리죠. 그 정신, 멘탈 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투자 원금이 사라졌는데. 주식도
떨어져도 좀은 남아 있잖아요. 이거 원금이 사라졌다고요. 그러면 대출이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맨정신에 버티기 힘들죠. 제가 3년은 버텨라고 했는데 자 마인드 컨트롤하고 기도하고 도를 닦으면서 버틸 수는 있는데 못 버티게 하죠. 은행이. 왜? 이자 내라고 금리 올려서 계속 청구서 날아와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청구서 날아와. 아, 내 집값 떨어졌지. 이게 6개월 되면 금매로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종잣돈 모으셔라. 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은 전세로 가셔라. 근데 전세로 가더라도 언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 좀 저렴한 전세들 나오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원래는 전세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신축 아파트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열풍에 입지도 좋고 워낙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서울은 공급 물량이 워낙 희소하다 보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세가 그래도 좀 쉽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주변 지역들은 저는 약세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2+2 계약갱신 청구가 나오는 물건들 주변에 신축 아파트를 가시든 구축을 가시든 가셔서 계약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계약갱신 청구 가능한 물건인지 아닌지 해서 특약상에 하나 적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집주인이 사정이 바뀌어서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지간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근거가 남는 거거든요. 특약상에 적어두면 집주인이 내가 입주할래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 사정이 바뀌었어요. 나 입주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유심히 지켜봤는데 이게 실제로 입주 안 해. 라고 한다면 집주인이 이게 신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고 특약상에 적어두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4년은 버틸 수 있잖아요. 4년 동안 허리끈 졸라매고 열심히 종잣돈 모아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데 3교 신도시 물량이 나와요. 2월에 아마 고양 창릉 신도시 본청약을 했었고요. 3월에 하남 교산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강남의 아파트들은 워낙 비싸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도 전용 84가 뭐 24억, 전용 59가 뭐 19억 뭐 이렇게 하는데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같은 경우는 84가 7억 7천 정도 분양을 했고요. 59가 뭐 5억 몇천에 분양을 했는데 계약금 10% 들어가잖아요. 그럼 7천, 8천. 전용 59 같은 경우는 뭐 5, 6천 정도. 네. 그 정도 돈은 만약에 당첨이 됐잖아요. 내가 그 돈 종잣돈도 부족해. 아버지 어머니 5천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정도는 5천, 7천 정도는 사실 저는 빌릴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진짜 답이 없는 거고요. 아니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1년만 해도 5천원 모으겠다. 허리끈 졸라매며. 그러니까 청약은 계속 하셔라. 3기 신도시 물량들 나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하시고 혼인신고하시고 자녀도 빨리 놓으시고 그럴수록 청약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이 높지는 않겠으나 계속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마시고 3기 신도시 같은 좋은 공공 분양들 지속적으로 좀 청약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네. 이런 MZ세대들은 전세를 살면서 남은 여유 자금으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도 부동산이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주식 코인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비율이 문제인데 너무 주식 코인에 저는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3천만 원으로 부동산 뭘 살 수가 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신축 빌라 같은 걸 사야 되는데 뭐 신축 빌라를 억지로 살 바에는 저는 코인이나 주식하는 것도 좋은데 잘해야죠. 그래서 주식도 이제 요즘은 옛날하고 다르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도 많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옛날에는 뭐 무조건 내가 임의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 그 증권 회사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좋아진 게 미국 주식도 네.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은 주식이 주력이거든요. 6대4, 7대3 비중으로 주식이 높습니다. 미국은요. 우리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 집값 폭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경기 자체가 어려워. 난리가 난리. 미국은 주식이 떨어지면 난리 나요. 네. 트럼프도 지금 주식 부양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국내만 하지 마시고
올해는 국내 주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년은 이제 미국 장이었다며.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도 좀 포트폴리오 하시고요. 부동산 또 내 집 마련 하나 있는 분들은 바로 2주택으로 가기보다는 본격 상승장이 되기 전에는 저는 주식도 우리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긴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6대4 정도, 집이 한 6 정도라면 주식, 금융 합쳐서 한 4 정도? 코인도 하세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근데 코인만 하지 마시고 저는 코인은 너무 많은 금액을 하기보다는 이제 돈에 따라서 다른데 집 한 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있고 여유 자금이 뭐 한 1억, 2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 한 1억 정도 하시고 나머지 또 금융 상품들 미국 국채도 좀 사시고 코인은 한 3천만 원 정도로 3천만 원 이하로 해서 물론 뭐 본인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도 뭐 우량 코인들을 하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르지 한 채 있는데 2채 사고 3채 사고 4채 사고 저는 부동산에만 이렇게 하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승장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보통 상승장이 시작하면 5년 7년 정도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주택수를 조금 늘려도 괜찮겠으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저는 주택수 그렇게 늘리지 말고 무주택은 집 하나 사는 거는 좋은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 하나 하시고 대출 상환하면서 여유자금 있으면 주식도 하시고 코인도 하고 미국 국채도 하시고 이제 시대가 부동산만의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예전에는 뭐 7대3, 8대2 정도 됐다면 이제는 이제 6대4 정도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열심히 하셔서 돈 벌면 그 돈이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에서 번 돈을 이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이 좋아 부동산이 좋아라는 이분법은 좀 버리시고 모두 다 가지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흐름이 핵심지만 이렇게 좀 집중해서 오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양극화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갈아타기는 조금 더 상급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맞죠? 분들은 또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갈아타기를 하급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급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인데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리면 갈아타기의 전략은 상급지입니다. 우리가 1주택자들이 내 집을 팔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집 하나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여유 자금도 있고 하면은 내가 있는 돈에 대출 좀 보태고 해서 보통 집을 팔면 양도세도 좀 내야 되고요. 물론 비과세를 받으면 좋겠으나 그러면 갈아타기 할 때는 항상 상급지로 돈을 좀 더 보태서 갈아탑니다. 최근에도 이제 무주택자들이 서울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를 사시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있는데 강동구 아파트를 팔아서 잠실로 들어오고 잠실 아파트를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반포나 대치동으로 가죠. 그래서 토지 거래가 구역이 풀리면서 잠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팔았는 분들이 있겠죠. 팔고 어디로 갈까? 반포로 가게 되면서 지금 반포도 또 다른 또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급지로 가는 거는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필요해서 팔아야지. 네. 왜냐하면 은퇴. 내가 이제 자녀들 다 결혼시키고 부부 둘이 사는데요. 뭐 평으로 말씀드리면 33평이나 아니면 40평, 50평 아파트로 살고 있어요. 낭비 아닐까요? 깔고 앉아 사는 거잖아요. 청소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소득은 줄잖아요. 아무리 국민연금 받고 뭐 내가 연금 준비하더라도 소득이 줄면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팔고 하급지 더 저렴한 곳으로 가서 남는 돈으로 상가를 사든 그 돈을 이제 줄여서 내 생활비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일단 젊은 분들은 한 50대까지는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이 좋고 네. 나이가 60대 이상이 되고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일단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같은 아파트에서 면적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지역을 옮기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한데 옮기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아요. 50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출가했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70입니다. 계속 쥐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같은 강남에 살더라도 평형수를 좀 작게 가면 더 그렇죠. 관리가 편하시겠죠. 지역을 옮기기 싫으면 면적을 줄이는 거고요. 나는 친구들도 별로 안 만나고 싶고 뭐 친구들 만날 친구도 잘 없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굳이
서울, 강남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김포라든지 뭐 일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하남이라든지 가셔서 차라리 뭐 여유 있게 30평 사시는 분이 큰 평수 사고 차도 좋은 거 한번 타보고 여유 자금으로 쓰시고 우리가 솔직히 70, 80 넘어가게 되면 사실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게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자식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받고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자식들이 상속을 받겠으나 저는 우리 인생 내 인생에 먼저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다운사이징을 하시든지 이제 팔고 갈아타는 전략 필요하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끝까지 쥐고 가면은 애국자 됩니다. 세금으로. 세금이죠. 상속세율 높고요. 강남에 50평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상속이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상속을 받는 자녀분은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을 결국엔 또 팔아야 돼요. 네. 상속세를 내려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 70대 이상이 되면 정리해서 뭐 저렴한 곳에 가서 좀 편하게 여유 있게 사시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 팍팍 드릴. 강남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 30억, 40억짜리 팔았어요. 수도권 지역에 10억짜리 아파트 삽니다. 30억 남잖아요. 놔두고 손주 며느리 오면 용돈 한 100만 원씩 줘봐요. 며느리 오지 마라 그래도 아버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뭐 드시고 싶어요? 오면 100만 원씩 주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효도가 된다니까요. 여보 당신 왜 이리 자주 가? 몰라도 돼 그냥. 나 아버님 뵙고 싶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쓰고 즐겁게 사시다 가시는 게 저는 맞다가 70대 이상은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제 50대까지는 그래도 갈아타기 전략. 자산을 좀 더 불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나이별에 따라서도 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강남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나이 상황에 맞는 전략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뭐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렸다,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지방은 내려간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요. 다 빼고 됐고 다 빼고 오직 나의 가족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해요. 특히 좀 심한데 뭐 그런 게임을 이제 외국에 무슨 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돈 따는 뭐 했는데 외국인들은 내가 따는데 너무 기뻐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우리 둘이 게임 하잖아요. 저는 10,000원 땄는데 우리 카프카님이 20,000원 따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카프카님이 20,000원 따면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 되고요. 나는 10,000원 딴 거에 너무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요. 친구가 집 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전세나 월세 살아도 되고요. 준비를 해서 내 집 마련하면 되고요. 내 친구가 어디 좋은 지역에 더 큰 집을 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친구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재테크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